리설주는 죽었습니까? 이 질문에 5년간 그녀를 지킨 경호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양중앙병원에 있었습니다. 한밤중 긴급 봉쇄, 울부짖는 의료진, 눈물 흘리는 당 간부, 그리고 다음 날부터 완전히 사라진 그녀의 모든 흔적 북한이 이토록 철저히 숨기는 진실. 과연 리설주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온 편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가족들 때문입니다. 저는 2025년 8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37년을 살았고, 그중 5년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소속 경호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라 리설주 동지를 1m 거리에서 지키는 근접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저는 리설주 동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고 그분의 안전을 제 목숨보다 우선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고 저는 그 임무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5년 동안 1m 거리에서 본 것들, 그리고 왜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평양의 아침 2023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군인은 늘 그렇듯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호위사령부는 더 그렇습니다. 만경대 구역에 있는 우평짜리 작은 아파트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고위 간부들이나 쓰는 거죠. 저는 대위 계급이었지만 그저 군인 관사를 배정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아내 소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 우리 집 아침은 늘 그랬습니다. 가끔 군 배급으로 쌀이 나오면 그때는 쌀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정은 어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호원 아내는 남편 일정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35년을 같이 산 아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오전에 행사 하나 있어. 백화점 방문.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백화점은 사전에 통제되고 주변 주민들도 다 알게 되니까요. 8살 딸 지연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5살 아들 민준이는 아직 코를 골고 있었고요. 아빠,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를 안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딱 20분. 그게 제가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단다.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호위사령부 대기실 아침 6시 30분. 저는 만경대 인근 호위사령부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30대 중후반에 군인들 표정들이 다들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 오늘 일정 확인했나? 선배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박 대위였습니다. 예, 오전 10시 평양 제1백화점. 준비 철저히 해. 요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일정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는 게 보통인데 이번 달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실에는 큰 사진 2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분들의 사진, 그리고 그중 한 장이 리설주 동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년간 그래왔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매일 체력 훈련,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달리기 5km, 그리고 격투술 연습. 경호원은 몸이 곧 무기다.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예, 살 몸이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견뎌야 했습니다. 이 일을 못하면 지방 부대로 쫓겨납니다. 그럼 가족 배급도 끊기고 평양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백화점 경우 오전 9시 30분. 우리는 평양 제1백화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 첫 번째 차의 선발대. 두 번째 차의 리설주 동지. 세 번째 차의 후발대. 저는 첫 번째 차를 탔습니다. 백화점은 이미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다 내보내고 선별된 군중 배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사전에 신원 조회를 마쳤고요. 각자 위치로 조장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계단 입구를 맡았습니다. 누가 올라오든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시 정각, 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리설주 동지께서 내리셨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하이힐,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셨고요. 미소를 지으시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1미터 앞에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5년간 훈련받은 대로 이 옷은 어때요? 리설주 동지께서 백화점 직원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동복 코너였습니다. 작은 분홍색 원피스를 들고 계셨죠. 아주 예쁩니다. 동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 인생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공주님이 입으면 잘 어울리겠네요. 리설주 동지께서 웃으셨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5년간 들어왔습니다. 행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리설주 동지께서는 옷 몇 벌을 고르시고 백화점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탔고 평양 시내를 지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야 했습니다. 경호원은 목적지를 알면 안 됩니다. 그저 지시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저녁 6시에 임무가 끝났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경대, 우리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20분. 12월 평양의 저녁은 추웠습니다. 영하 10도는 좋게 되는 날씨. 코트 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자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아마 장마당에서 구해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일 어땠어요? 응, 무사히 끝났어. 더 자세히 말할 순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가족에게도 업무 내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집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연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며 보여줬습니다. 태양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림. 학교에서 그리라고 시킨 거겠죠. 잘 그렸네. 우리 딸.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민준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 자동차.
그게 이 아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빠, 나중에 크면 나도 군인 할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군인이 되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희와 잠깐 마당에 나갔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평양 야경을 봤습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정이 줄어들고 대기실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상급자들 표정이 굳어있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에게도 누구에게도 잠들기 전 밤 10시 불을 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소희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대기할 것이고 모레도 임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리설주 동지를 지킬 거라고. 5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자랑스러운 호위사령부 경호원, 리설주 동지를 지키는 사람.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호위사령부 중대장이셨습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너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게 우리 집안의 사명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8년 동안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리설주 동지의 공식 일정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갔는데 이번 달은 고작 2번. 대기실 분위기도 무거웠고 상급자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게 뭔지는 한 달 후에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지는 그날 말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경호원들이 쓰는 특수 전화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는 전화기가 아니라 군 전용 암호화 통신망으로 연결된 전화기였죠.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대위, 즉시 호위사령부로 집합하라. 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묻지 말고 즉시 오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옷을 벗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경호원 생활을 했지만 밤 11시 반에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긴급 소집이래. 지금이 몇 시인데 나도 몰라. 빨리 다녀올게. 소희의 얼굴에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위사령부 비상 집합 밤 11시 50분. 저는 호위사령부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경호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제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박 대위였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갑자기 전화 받고 전원 집합이야?
그런 것 같아. 1조, 2조, 3조 전부 불렀대. 호위사령부는 3개 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조가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지금은 2조가 당직이어야 하는 시간. 하지만 전 조원이 소집된 겁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편히 하라. 사령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동무들, 지금부터 비상 임무를 하달한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즉시 평양중앙병원 특진실로 이동한다. 외부인 전면 통제, 출입 완전 봉쇄,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다. 평양중앙병원 특진실, 그곳은 최고 위층 전용 의료 시설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곳. 당 간부와 군 고위층만 치료받는 곳이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즉시 출발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 봉쇄 자정 15분. 우리는 군용 트럭 5대에 나눠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시내는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주변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10여 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들이었습니다. 군용 트럭도 여러 대 보였고요. 병원 앞은 이미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100m 반경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각 조는 지정된 위치로 배치. 우리는 병원 각 층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맡았습니다. 저는 특진실이 있는 5층 복도를 맡았습니다. 특진실 앞에는 이미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서웠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특진실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안쪽에서 나오는 의사 한 명. 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이건 큰일이야. 그 의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황급히 그 의사 입을 막았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새벽 3시까지. 우리는 새벽 3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복도를 지켰습니다. 그 사이 특진실 문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의료진들이 드나들었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당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특진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한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새벽 3시 사령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교대 시간이다. 1조는 계속 대기하고 2조, 3조는 복귀하라 하지만 사령관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쳐다봤습니다. 오늘 밤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어라. 한마디라도 밖에서 말하는 순간 그게 내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해했나?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3시 30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호원은 보고 들어도 모른
척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훈련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를 위해서라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특진실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의사의 새하얀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흘리던 간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설주 동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날 밤 평양중앙병원 특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압니다. 느낍니다. 공기로, 분위기로, 사람들의 표정으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못 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몸은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옥수수밥과 된장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최대위, 오후 2시까지. 당사 회의실로 집합하라.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당사였습니다.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당사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 전원이 모였습니다. 60여 명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마른 체구의 사람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동무들 부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동무들이 목격한 것은 국가 최고 기밀이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라. 부부장이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리설주 동지 이름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지 말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주 동지, 제가 5년간 지켜온 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둘째, 리설주 동지 관련 모든 일정은 당분간 취소한다. 셋째, 대외적으로 리설주 동지 동정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말라. 넷째,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이 지침을 말하지 말라. 다섯째, 위반 시에는 당 규율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마지막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해했나?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한 명씩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본인은 리설주 동지 관련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서명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의 변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대기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사진. 5년간 매일 아침 보던 그 사진이 없었습니다. 빈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목 구멍만 보였습니다. 저기 제가 조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이 왜 묻지 마. 조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는데
평소 같았으면 리설주 동지 일정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 3시쯤 당 선전선동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리설주 동지 관련 모든 문건, 사진, 기록물을 즉시 회수한다. 우리는 보관하고 있던 일정표, 경호 기록, 사진 자료를 전부 내놓았습니다. 5년간 쌓인 기록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불태워지거나 폐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동료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중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인데 이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중희, 어디 갔어? 제가 물었습니다. 몰라, 연락도 안 되던데. 이상했습니다. 경호원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조장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김중희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전출이요? 갑자기요? 묻지 마. 그리고 김중희 얘기는 하지 마.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박대위가 제게 귀띔했습니다. 김중희, 집에서 부인한테 얘기했대 뭐려? 그날 밤 병원에서 본 거. 부인한테 조금 말했대. 그게 들켰어.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위부에 끌려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김중희에게는 7살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공식 매체의 변화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리설주 동지의 활동 소식이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뉴스는 김정은 원수님의 활동만 보도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라지면 그건 단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지켜온 분이 이렇게 사라질 리가 없다고. 2월의 긴급회의 2월 초였습니다.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당 중앙당 조직 지도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무들, 최근 외부에서 불순한 소문이 돌고 있다.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다. 이는 반혁명적 행위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보위부에 신고하라. 그게 동무들의 의무다. 서로를 감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우리를 한 명 쳐다봤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건강하시다. 단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식 활동을 줄이신 것뿐이다. 이해했나? 예.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신 분이 왜 2달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왜 모든 사진을 치우고 모든 기록을 없앱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 살아있는 사람을 없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진실을 묻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5년간 그 체제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뭔가 있어요. 말해줘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리설주 동지가 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웃으시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빈 벽이 보였습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 목 구멍만 남은 그 벽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정말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탈출을 결심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만 확신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됐다. 5년간 충성했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호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일 대기실에 앉아서 훈련만 하고 아무 임무도 없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경호할 사람이 없다는 건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제 인생을 바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호팀 축소 개편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동무들, 중요한 발표가 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경호팀을 축소 개편한다. 현 인원 6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지방 부대로 전출된다. 지방 부대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춥고 배고픈 곳.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 전출 명단은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대기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숙청 아냐? 선배 박 대위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우리가 뭘 봤어? 우리가 뭘 알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멀리 보내는 거야. 아니면 박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면 없애는 거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방 부대로 전출됐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훈련 사고로 죽거나. 그리고 저는 리설주 동지를 5년간 1m 거리에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출 명단에 들어갈 확률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 3월 15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소희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3월 밤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호위사령부 중대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201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체제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수야, 너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온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없던 사람으로 만드는 나라, 진실을 아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충성한
사람들을 의심하고 숙청하는 나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8년을 살아온 이 땅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죽습니다. 아니,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위험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가자. 이 나라를 떠나자. 그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소희와의 대화. 다음 날 밤, 저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화장실로 소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화장실은 집에서 유일하게 도청, 장치가 없을 거라고 믿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물을 틀어놓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소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나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봐선 안 되는 걸 봤어. 들어선 안 되는 걸 들었어. 저는 처음으로 소희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1월 12일 밤 병원에서 본 것 사라진 리설주 동지. 지워지는 흔적들 축소되는 경호팀.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험하단 거예요? 응, 다음 주에 전출 명단 발표돼. 내가 거기 포함될 확률이 높아. 그럼 지방 부대 가면 되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지. 여보,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방 부대 가는 사람들. 연락 끊기는 거 알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그래서 나가야 해. 가족 모두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워요? 국경은 어떻게 넘고 중국은 어떻게 가고 방법은 있어. 내가 알아봤어.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 저에게는 대학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최중령이라는 사람. 지금은 신의주에서 세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최영수입니다. 오, 영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형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건데. 저는 돌려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중국에 갈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최중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행 증명서가 필요해 하지만 돈이 있으면 방법은 있지. 얼마나 필요합니까? 가족이 몇이야? 넷입니다. 최소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600만 원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 어떻게 구합니까? 그 돈을? 영수야, 정말 진지한 거야? 예, 만나자. 전화로는 위험해. 준비 과정. 다음 주. 저는 출장을 핑계로 신의주에 갔습니다. 최중령을 만났습니다. 영수야, 너 진짜 나갈 거야? 예, 이유가 뭐야?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 동지 얘기를 하는 순간 최중령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최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내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성공하면 남쪽 가서 잘 살아. 고맙습니다. 형님, 최중령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압록강 신의주 구간에 뇌물받는 경비병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3만 위안을 주면 눈 감아준다고. 하지만 돈은 어떻게 구할 거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결정을 했습니다. 군 부대 창고에는 압수품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의 소지품, 그 중에 중국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훔쳤습니다. 5년간 충성했던 군대의 창고에서 3만 5천 위안을 훔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소위도 장마당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식량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2달간 우리는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전출 명단 발표, 5월 초 전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영수 대위, 양강도, 계산시 제2, 국경경비대로 전출 양강도, 계산 북한에서 가장 춥고 가난한 곳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 일주일 내로 준비하고 출발하라. 일주일. 제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이 집을 떠난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멀리, 아주 멀리. 언제 돌아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요. 아버지 묘소 출발 전날, 저는 혼자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만경대 뒷산에 있는 작은 묘,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 저는 묘 앞에 술 한 잔을 따르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이 나라를 저는 버립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체제에 충성하다 죽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5월의 바람.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양 거리를 봤습니다. 주체사상탑, 대동강, 만경대. 제가 38년간 살았던 이 도시, 안녕, 평양 안녕, 북한 내일이면 저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여정. 하지만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를 향해.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경북도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뇌물을 좀 썼습니다. 군인 신분증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5월 30일 우리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신의주까지는 5시간. 가족 넷이 작은 짐 하나씩 들고 탔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돌아와요? 곧.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 산, 마을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의주 도착. 6월 1일 저녁. 우리는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최중령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먼발치에서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알려준 여관으로 갔습니다. 초라한 2층 건물방. 하나에 가족 넷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나가면 알아. 하지만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새벽 1시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최중령이 쪽지에 써준 대로 여관 뒤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최대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얘 돈은? 저는 가방에서 중국 돈 3만 5천 위안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횃불을 켜서 세어봤습니다. 좋아. 새벽 2시, 압록강 상류. 이 지점으로 와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간단한 약도였습니다. 순찰대는 내가 처리했어. 2시부터 2시 30분까지. 30분간 그 구간엔 아무도 없을 거야. 고맙습니다. 빨리 건너 30분 넘으면 다음 순찰조가 와. 그럼 끝이야.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 가야 해. 압록강으로 새벽 1시 30분. 우리는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신의주 변두리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민준이를 제가 업었습니다. 5살 아이는 무거웠지만 빨리 가야 했습니다. 지연이는 소희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조용히 20분쯤 걸었을까.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월이지만 물은 차가울 것입니다. 약도에 표시된 지점을 찾았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지만 누군가 미리 잘라놓았습니다. 뇌물받은 경비병이 해놓은 것이겠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자. 이제 건너야 해. 저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소희의 떨리는 눈빛, 지연이의 겁먹은 얼굴, 민준이의 잠든 얼굴. 여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강을 건너며 저는 먼저 철조망 너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있어. 무섭지 않아. 소희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 이제 물로 들어가자. 압록강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신의주 상류 지점은 물이 허리까지 차는 정도 하지만 물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소희가 신음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넜습니다. 38년을 살았던 이 땅을 등지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 순찰되었습니다. 여보, 엎드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순찰대의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저는 경호원 훈련 때 배운 호흡법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물속에서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순찰대가 30m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기 뭐야? 군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끝났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들켰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군인이 말했습니다. 물고기 아냐? 가자. 추워 죽겠네. 그래, 빨리 가자.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옆에서 소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연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중국 땅 10분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땅, 불빛 하나 없는 그 땅. 제가 38년을 살았던 곳.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제 청춘이 있는 곳.
안녕,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조국.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소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응, 해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중국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자유해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도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밤, 우리는 압록강 근처 빈 창고로 갔습니다. 최중령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지붕도 제대로 없는 폐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잘 곳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가방에서 마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감기 걸리겠어요. 내가 안아줄게. 저는 아이들을 양쪽에 안고 앉았습니다. 소희도 제 등에 기댔습니다. 여보, 응?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어. 그게 중요해. 새벽 5시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리설주 동지,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북한이 어떻게 진실을 묻었는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6월 3일 아침, 우리는 중국 땅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아니, 저처럼 호위사령부 출신이 탈북했다면 즉시 총살입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조선족을 찾아야 해. 최중령이 말했습니다. 중국에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다고, 그들이 탈북자를 도와준다고. 어디서 찾아요? 교회, 조선족 교회를 찾아야 해. 단둥 거리. 우리는 단둥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압록강 근처 중국 도시. 조선족이 많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웠습니다. 웃으며 걸었습니다. 가게에는 물건이 넘쳤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빠, 저기 빵집이에요. 지연이가 가리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빵들이 가득했습니다. 먹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은 안 돼.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걸었습니다. 경찰이 보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작은 교회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단둥 조선족 교회역이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할머니가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자락, 피곤한 얼굴, 겁먹은 아이들 들어오세요. 빨리.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탈북자시죠? 예, 언제 오셨어요? 어젯밤에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밥부터 드세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틀 만에 처음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채알라 지연이가 밥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울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밥 한 끼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같은 핏줄 아닙니까? 조선 사람끼리 도와야죠. 할머니 이름은 김순이었습니다. 65년 전 함경북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물 순 없어요. 공안이 자주 단속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 연락할게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하실 생활 할머니가 우리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교회 건물 지하에 숨겨진 작은 공간, 창문도 없는 좁은 방.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이 잡으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지하실에는 이불 몇 장과 물, 그리고 간단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여기서 지냈어요. 여러분만 처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나가고 우리는 지하실에 남았습니다. 어둡고 좁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한국 가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한국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반드시 가야 해. 사흘간의 기다림 지하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밤에만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가고 싶어요. 여기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지연이는 계속 언제 학교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교는 아마 못 갈 겁니다. 당분간은 소희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지하실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3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위로 올라오세요. 한국인 선교사 지하실에서 올라가니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진 목사입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남한 사투리.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들어본 그 억양 목사님 한국 분이세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탈북자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민족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상황을 들었습니다. 가족 넷이시군요. 아이들도 어리고 쉽지 않겠네요. 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최소 4개월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그 여정이 험합니다. 4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비용도 필요합니다. 가족 내시면 2만 달러 정도.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저에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알아요. 대부분 탈북자들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나중에 한국 가서 정착하시면 천천히 갚으세요.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달간의 은신 목사님이 우리를 단둥 외곽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가정집이었습니다. 여기서 4개월 지내세요.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작은 방 하나 가족 넷이 지낼 공간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4개월간 우리는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중국 농촌 풍경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지연이가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저렇게 학교 가고 싶어요. 곧 갈 수 있어. 한국 가면 한국은 언제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민준이는 장난감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소희는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해서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 훈련, 군인 경력, 그 모든 게 쓸모 없었습니다. 무력함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7월의 단속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소리 공안이다. 공안 단속이야. 집주인 아저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빨리 숨어요. 뒷산으로. 우리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산으로 뛰었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지연이는 소희가 끌고 뛰었습니다. 빨리, 빨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멀리서 공안 차량이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잡히면 어떡해요? 조용히 1시간을 숨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모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우리 집을 지나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위험해졌어요. 빨리 떠나야 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7월 둘째 주, 우리는 단둥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준비한 승합차에 탔습니다. 가족 넷과 브로커 2명, 총 6명이 빽빽하게 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먼저 라오스로 갑니다. 중국 라오스 국경까지 2,000km 이틀 걸려요. 이틀간 차로만 가는 여정. 힘든 길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 횡단 7월 중국은 더웠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승합차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더워요. 물 주세요. 조금만 참아. 곧 쉴 거야.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서 가야 했으니까요. 밤에만 운전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여보, 애가 너무 뜨거워요. 약 없어요? 브로커에게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라오스예요. 거기서 약 구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5살 아이가 이 고생을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라오스 국경 이틀 반을 달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해요. 걸어서요? 네, 정식 출입국은 안 돼요. 산길로 가야 합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어두운 산길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순찰돼 있어요. 저는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소희는 지연이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조용히 3시간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새벽 1시쯤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예요. 국경 넘었어요. 우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 있어요. 거기서 쉬어요. 라오스 농촌 라오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쉼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죠? 젊은 여자 선교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애가 많이 아파요. 약 좀, 네, 바로 드릴게요. 민준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2주일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열도 떨어지고 우리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태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산 넘고 또 버스 타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태국으로 8월 초 우리는 라오스를 떠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트럭, 도보, 온갖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브로커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유심히 봤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경찰은 돌려줬습니다. 아마 뇌물을 받았나 봅니다. 일주일 만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방콕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방콕 교회 방콕에는 큰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탈북자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60대 목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돼요. 며칠 안에 한국 갈 수 있어요. 드디어 한국.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위기, 태국 경찰. 그런데 이틀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 근처를 걷고 있을 때, 태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파스포트, 여권을 요구했습니다. 저희에겐 여권이 없었습니다. No passport.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Illegal. Come with me. 불법 체류자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North Korea? 경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북한 사람이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해. 중국으로? 그럼 끝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저희는 죽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소희가 경찰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도 무릎 꿇었습니다. Please, we have children. North Korea will kill us. 경찰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목사님이 태국어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그걸 받고 가버렸습니다. 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빨리 대사관으로 가야겠어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대한민국 대사관 8월 15일. 우리는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가 우리나라구나.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시죠? 어서 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나만 사투리 정겹고 따뜻한 그 말.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목사님께 연락 받았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면담실로 갔습니다. 영사가 우리를 면담했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6월 3일입니다. 어떤 경로로 오셨어요? 신의주에서 압록강 건너고 단둥에서 라오스 거쳐서 방콕까지.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도 밝혔습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를 5년간 지켰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리설주를요? 예, 그리고 2024년 1월 12일 밤 제가 병원에서 본 것을 저는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영사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본부로 보고 올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천국이에요? 응, 여기가 천국이야.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이제 자유야. 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우리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인천 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할 때 저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희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놀라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감사해서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이, 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이. 탈북자분들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공항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나원.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 3개월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법률 모든 걸 배웠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아요? 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감옥 안 가요? 안 가죠,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이 물건들 다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요. 허락 받지 않아도요? 네, 당연하죠. 지연이가 과자 코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응. 사면 돼, 진짜요? 아이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자가 귀했으니까요. 국정원 조사 하나원에 있는 동안 국정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최영수 씨. 당신이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요? 예, 리설주를 지켰다고요? 예, 5년간요.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밤, 당신이 본 것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밤 11시 30분 긴급 소집. 평양중앙병원 특진실 봉쇄. 의사들의 굳은 표정. 눈물 흘리던 당 간부 사라진 사진들. 지워진 기록들. 리설주 동지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지시. 당신 생각엔 리설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호원으로서 5년간 그분을 지켰습니다. 북한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즉, 사망했다는 뜻입니까?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북한 권력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조사관이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증언 감사합니다. 정착 과정 12월. 우리는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LH 임대 아파트 12평 작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만의 집.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과 냉장고. 진짜 크다. 지연이가 냉장고를 열고 감탄했습니다. 음식이 안 썩어요? 응, 차갑게 해서. 안 썩게 하는 거야 신기해요. 민준이는 텔레비전에 푹 빠졌습니다. 아빠, 이거 만화영화 계속 나와요. 응, 맘껏 봐. 북한에서는 하루 몇 시간만 방송했지만 여기선 24시간 방송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 저는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요?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5년간요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번 돈이었습니다. 5년간 최고 위층을 지켰는데 이제는 평범한 주민들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게 더 행복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하면 저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학교 잘 다녀와. 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지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학교 재밌어요. 친구들 다 친절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아빠, 애들이 제 말투가 이상하대요. 북한 말투가 남아있어서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남북의 차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매일 놀랐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인터넷으로 뭐든 검색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 이번 대통령 진짜 못하네. 버스에서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잡혀가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달아요? 한국 음식이 원래 좀 달아, 짜기도 하고. 응, 익숙해질 거야. 말투도 달랐습니다. 최 씨,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불러야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에요.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북한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리설주를 검색창에 쳤습니다.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설주 사망설 제기, 리설주 공식 석상 사라져, 전문가들, 리설주 건강 이상 추정.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리고 댓글을 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북한은 항상 숨기잖아. 불쌍한 사람. 저는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저는 5년간 그분을 지킨 경호원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밤,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탈북자 단체입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증언. 2025년 1월. 저는 탈북자 단체 강연회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영수입니다. 호위사령부 소속으로 5년간 리설주 동지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밤 11시 30분 저는 긴급 소집을 받았습니다. 평양중앙병원 특진실 봉쇄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확실히 사망한 거예요?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공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북한 정권은 왜 발표 안 해요? 그게 북한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나라 불리한 것은 숨기는 나라 그리움과 속죄.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북한은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묘소도, 우리 집도, 제 청춘도 아버지.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해 주실까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 저는 또 속삭였습니다. 제가 5년간 당신을 지켰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통일을 꿈꾸며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북한 갈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통일이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야.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야.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 제가 아버지 묘소에 다시 갈 수 있는 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날.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보고 싶다.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절하고 아버지, 통일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경대 우리 집 터에 가서 지연이와 민준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태어났단다. 자유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가족과 밥 먹고, 주말에 공원 가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용소에 갔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꿈꾸고 싶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저는 38년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 체제를 지킨 경호원에서 이제는 진실을 지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리설주 동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그게 제 사명입니다. 마지막 말 2025년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제가 1미터 거리에서 본 진실. 제가 38년간 살았던 나라의 진실. 제가 목숨 걸고 넘어온 이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